안녕하세요. 5살 딸아이를 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집이 아니라 거의 쓰레기장 수준으로 해놓고 사는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러 다니는 청소업체 대표의 인터뷰였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집에 강아지까지 키우고 바닥엔 명품 쇼핑백이 마구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대체 저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 꼴을 해놓고 사는 걸까 궁금했었거든요. 그 청소업체 대표가 그러대요. 오히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보면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라고요. 나갈 때 자기 몸은 깨끗하게 씻고 단장하고 명품백 들고 나가서 나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고 다니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게 맞죠. 뭐 건물을 몇 채나 세워놨다는 유명한 사장님들, 백만장자들 하고 다니는 행색 보면 허름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겉으로 하고 다니는 게 추레하다 싶으면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웃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고요. 저도 그거 남들 얘기 통해서 들어가지고 아는 거지 실제로 내가 겪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그걸 딱 겪어버리게 됐잖아요. 그것도 아주 황당한 일로 말이에요. 저에겐 어디 가서 자랑을 하기 창피한 동서가 둘이나 있습니다. 제가 이 동서들 창피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 병원 가서 돈 주고 치료도 못 받는다는 강남병 말기에 걸려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 사이에 있었던 아주 껄끄러운 일 덕분에 불치병일 줄 알았던 동서들의 강남병 말기도 아주 시원하게 완치시키고 저 역시도 큰형님이라는 기강을 제대로 잡을 수 있으니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하여튼 어쩌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 살면서 한 번도 물질적인 것을 보고 부럽다. 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러워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욕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었고 저도 그렇게 컸으니까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입 떡 벌어지는 부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요즘 인터넷에서 보면 뭐 1억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사연도 재미있게 듣고 있지만 10억, 100억, 저처럼 죽어라 회사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은 정년 가까이 일을 하고 대출금을 쏟아 부어도 벌까 말까 한 돈을 좋은 부모 만나거나 우연찮은 기회로 턱턱 벌어들이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기는 해도 부럽거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 돈에 대한 현실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괜히 능력도 안 되는데 욕심만 부렸다가 고생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희도 아버지 얼굴 못 본 지 한참 됐어요. 아버지 찾고 계신 거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대체 어디 가셨는지 궁금하니까요. 네, 갚을게요. 어떻게든지 갚을게요. 사업을 한다고 일 잔뜩 버려놓고 처자식 다 내팽개쳐 놓고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 반년 넘게 어떤 소식도 전하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 대신에 저희 집 문을 매번 두드리는 건 아버지가 여기저기 돈을 빌려놓은 거래처와 지인들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죄송하다고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사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6개월이 지나니까 악에 바친 반응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겨우 중학생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도요. 저희도 아버지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아버지 얼굴 좀 보면 멱살이라도 붙들고 대체 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이렇게 버려놓고 어디 숨어서 뭘 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다고. 저도 억울해서 따져 물었죠. 남아있는 것이라곤 빚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어머니와 제가 파산 신청이라도 할까봐 그래서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될까봐 매일같이 찾아와서 파산 신청은 안 된다. 그렇게 사람들을 들들 볶았죠. 오늘은 어디 다른 데 가서 시간 좀 보내다가 들어와. 집 앞에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볼 테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가 오고 나면 또 집 앞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한바탕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다른 애들처럼 어디 학원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동네를 하염없이 돌다가 한밤중이 돼서야 집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런 생활이 너무 지겹고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난 절대 아버지처럼 어른이 돼서도 빚쟁이로 살지는 말아야겠다. 그게 머릿속에 콕하니 박힌 것 같네요.
엄마가 외갓집에 손을 벌리고 해서 겨우 아버지의 빚을 얼추 수습하고 나서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어쨌든 외갓집에서 빌린 돈도 그냥 꽁으로 나온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 갚아야 할 돈이었으니까요. 빚지고는 살지 말자 그게 저희 집의 생활 신조처럼 자리 잡히게 됐습니다. 참 처절하고 바쁘게 살았거든요. 돈 버는 거 외엔 다른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이 말입니다. 엄마도 저도 눈 뜨고 감을 때까지 일을 2개, 3개씩 거뜬하게 하면서 오로지 빚을 털어내는 데만 온 신경을 다 썼어요. 친구를 사귈 여유도 없었고 갖고 싶은 물건을 살 생각도 없었고 그냥 사는데 필요한 것들만 사면서 숨만 쉬고 살았던 게 몇 년인지 몰라요. 그래도 조금씩 줄어드는 빚을 보는 게 저희 가족은 유일한 희망이자 숨구멍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입사한 이후로 계속 적금 들어놨던 돈이야. 이거면 외갓집에 빌렸던 돈도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남아있는 빚은 이제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갚고 나면 엄마랑 나랑 다시 출발할 수 있어. 우리 다 털고 새로 시작하자. 열심히 살았잖아. 앞으로도 열심히 살면 되고. 둘이서 못할 게 뭐 있어. 엄마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네가 이 돈 어떻게 벌었는지 뻔히 아는데 이 돈 받고 나면 너 결혼을 어떻게 할 거고 너 나중에 독립은 어떻게 할 건데, 응?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돈을 어떻게 받냐고 손사리를 치는 엄마의 손에 통장이랑 도장을 꾹 쥐어주면서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다. 우리 빚이든 아버지든 인생에서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게 26이었습니다. 이른 친구들은 좋은 짝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던 시기에 전 이제야 막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0점으로 맞출 수 있었어요. 좀 억울하기도 했죠.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탄탄대로로 인생을 시작하기도 한다던데 난 출발선에 서는 것조차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고요. 빚을 다 털어낸다고 해서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죽어라 노력을 해서 0을 만든 것뿐이지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말 맞다나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전에 독립을 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돈이었는데 그걸 위해선 한시도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디 하나 아픈 데 없이 이렇게 말짱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몸이 자산이라고 그때 저한텐 그게 딱 맞는 말이더라니까요.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다 같이 저녁에 팀 회식이라도 하는 게 어때요? 지민 씨는 오늘도 저녁에 회식 참석 어려워요? 네, 죄송해요. 다음번 회식엔 안 빠지고 꼭 참석하는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남편은 이직을 한 회사에서 만났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입사 초부터 회식을 한다고 하면 집에 일이 있어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고 매번 빠지는 저를 보면서 항상 신경이 쓰였나 봐요. 뭐 회사 분위기상 회식에 꼭 참석해라 강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대체 집안에 무슨 일이 저렇게나 많나 하고 궁금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나가서 점심을 먹을 때도 혼자서 점심값 아낀다고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밥을 먹고 회식이야 공짜로 밥 얻어먹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 시간에 저녁 아르바이트를 빼면 날아가는 돈이 얼만데요. 또 버스가 다 끊긴 시간에 택시를 타고 오면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상사였던 남편 입장에선 팀원 한 명이 자꾸 겉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자기가 뭔가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있는 건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됐답니다.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운 거냐고 뭐 회사에서 적응을 못하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오더라고요. 이거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놓는 게 나중에 서로 오해 생길 상황이 없겠다 싶어서 저도 그냥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누군가한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아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실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게 제 귀에도 다 들릴 정도였죠. 한참 제 얘기를 듣고 있었던 남편이 무슨 반응이었는 줄 아세요? 자리로 확 뜨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휴지 한 통을 들고 와가지고는 제 앞에 탁 내려놓더라고요.
뭘 그거 한마디 얘기하는데 서러운 걸 다 참고 있어요. 울고 싶을 땐 울어요. 아직 나이도 젊고 몇 번을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이예요.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장 노릇하면서 남동생 둘 키워봐서 그 심정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대충은 알 것 같네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속 시원하게 울어요. 오늘 여기서 했던 얘긴 나도 못 들은 척 할 테니까 괜히 어려운 얘기 꺼내게 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합니다. 다정한 얘기를 하면서 어깨를 토닥여 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위로도 아니었는데 그 턱하니 내려놓은 휴지각을 보는 순간 뭐가 그렇게 서러웠던 건지 나 꽤나 잘 살아왔다고 그 한마디가 저도 누군가한테 간절히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눈물이 그냥 와르르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은 맞은편에서 아무 말 없이 휴지를 뽑아가지고 제 손에 쥐어주기만 하고요. 그날 이후로 제가 회사 다니는 게 아주 조금 더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단체 생활에서 빠지기만 하냐, 뒤에서 저를 씹어대던 동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잘 전달해 줬는지 몰라도 저한테 와가지고 쉬는 날이 언제냐, 친해지고 싶었는데 친해질 기회가 전혀 없어가지고 한 번은 그래도 같이 밥 좀 먹어보자 하면서 동료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요. 도저히 일을 뺄 시간이 안 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절 위해서 그러면 시간 많은 자기들이 시간 좀 빼면 되지 않겠냐고 본인들끼리 갑자기 이제부턴 매주 수요일을 도시락 싸는 날로 정하자 하더니 매일같이 혼자 밥을 먹었던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같이 밥을 먹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근처에 사람들은 없어도 된다. 주변에 사람들 많아봤자 돈 나갈 일만 많이 생기고 좋을 거 하나 없다 생각했었던 저였는데 속으론 내심 외롭고 사람이 그립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남편 덕분에 그렇게 하나둘씩 다가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니까 그냥 표정에서부터 밝아진 게 확 표가 난다고 할 정도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맘때쯤 해서 남편에게도 상사로서의 존경심 외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호감이란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좋아한다는 표를 제대로 내보지도 못했지만 나름 남편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열심히 쫓아다니려고 노력했죠. 같이 출장 나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먼저 번쩍 손을 들고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뭐든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몰라도 남편도 제 진심을 알아주고 그런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먼저 말을 꺼내줬고요. 누군가를 제대로 만나본 것이 남편이 처음이라서 남들이 얘기하는 시댁과 관련된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은 아예 예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 오로지 신경 썼던 건 부부 사이의 관계였으니까요. 그렇게 책임감 없이 가정을 내팽개쳐버리고 집을 떠난 아버지를 보면서 남편을 고를 땐 책임감, 오직 그거 하나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끼리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남편의 가정 형편을 전해 듣고 썩 달가워하지 않는 엄마의 반응을 봤을 때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했었죠. 우리 집은 얼마나 잘났다고. 아빤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지. 빚도 이제야 다 갚아서 내가 모아둔 돈도 별로 없지.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엄마가 그랬었잖아.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 회사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을 거고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겠지만 서방님들도 다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고 다들 강남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형제들끼리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할 일도 없어.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거다. 너네 남편은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강남 끄트머리라도 갔어? 엄마도 장녀고 너도 장녀고 하니까 잘 알 거 아니냐. 그냥 엄마가 마음이 영 찝찝해서 그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에서 거의 가장 역할 다 도맡아서 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책임감이야 좋지. 그런데 내 것까지 동생들한테 다 퍼져가지고 정작 본인은 실속 못 챙기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그런 사람일까봐 걱정이다 이 말이지. 서방님들은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신혼집도 강남으로 잘 잡아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에 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도 형제들끼리 돈 문제로 속썩일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고 말았는데 엄마 생각은 좀 다른 눈치더라고요.
형제들이 셋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동떨어져 지내고 형편이 다른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면서요. 남편이 자기 목도 못 챙기고 동생들 다 퍼주고 사는 실속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런 집에 시집갔다가 괜히 너까지 같이 희생양이 돼서 고생하는 거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워낙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엄마 말대로 엄마도 장녀 저도 장녀 워낙 당하면서 살아온 것이 많아 지레짐작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막상 인사를 하기 위해 동서들을 만나고 나니까 엄마 걱정은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축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강남병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내가 과연 저 사람들을 감당하고 살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날 정도로 동서들의 기세가 보통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형님도 자녀 교육 생각하시면 강남으로 하루라도 빨리 넘어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애가 처음부터 여기서 컸냐 아니면 중간에 이사 왔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따지거든요. 저희가 왜 괜히 강남으로 들어왔겠냐고요. 솔직히 나이 먹고 나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남편 직업이요? 그건 내세우는 것도 젊었을 때의 얘기죠. 택시만 타봐도 알잖아요. 자식 자랑 입 아프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긴 그런 거 일찌감치 깨우친 사람들이 들어오는 동네예요. 빚을 내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끼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형님은 학군 같은 데는 영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형님 고졸이라고 안 했어요? 아니 왜 학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지금부터라도 형님 대학 가셔야 돼요. 학부모들이 자기들끼리도 대학 어디 나왔는지 얼마나 따지는데요. 저희가 형님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다 나중에 애들 교육 때문에 걱정되니까 저희도 다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죠. 결혼이 좀 늦은 편이라서 동서들의 텃세가 심하진 않을까 내심 걱정하긴 했었는데 걱정이 이렇게 딱 들어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동서들은 강남에 사는 자기들과 강북에 사는 우리랑은 수준이 영 다르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마치 여기 끼고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넘어와라 약을 올리듯이 얘기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었더라고요. 하도 강남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뭐 전 거기서 나고 자란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래요. 동서들 역시 결혼을 하고 나서 강남으로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고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강남에서 공부시킨다고 다 서울대 갔으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전부 다 짐 싸고 강남으로 갈게요. 동서들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우리의 교육 일찌감치 신경 써주는 건 고마운데 애 키우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나오면 괜히 시어머니도 없는데 동서들한테 시집살이 당한다고 나 괜히 동서들이 그런 얘기 듣는 게 싫어서 그래요. 저도 애 둘러서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잔소리 하지 말아라 딱 잘라서 거절을 하니까 또 저한테 한 소리 들은 게 짜증은 났는지 자기들끼리 입 대빨 나와서는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때 딱 알았죠. 아, 이 사람들한테 절대로 뭐 기가 죽거나 눌리는 티를 내지도 말아야겠다고 하고요. 한번 물리는 순간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고 안 놔줄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도 무사히 잘했고 저희 금슬은 밖에서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엄마도 집에 와서 친아들만큼 잘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 결혼은 망했어도 그 덕으로 딸 자식 결혼 하나는 참 잘 시킨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남편과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 동서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눈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들, 제 눈에는 저렇게 위아래도 모르고 기어오르는 동서들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들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강남병 걸린 동서들도 참 웃긴 게요. 자기들도 욕먹을 거 뻔히 아니까 가족들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저를 씹지는 못하고 꼭 기분 나쁘게 뒤에서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한 소리씩 말을 얻는 거예요. 전 대충 그런 분위기를 아니까 뭐 동서들끼리 따로 만나고 어울리고 하는 걸 알면서도 굳이 나서서 거기 끼려고 나서질 않았고요.
그런데 그게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형제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게 익숙했었던 남편이었는데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들지 않고 매번 빠지려고 하니까 그게 단순히 제가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려서 그러는 건가 싶었나 보죠. 이번에 다 같이 여행 가는 거 그거 당신이 좀 주도해서 해보지 그래? 매번 둘째랑 막내가 다 정해놓고 우리가 알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시아버지 제사 때마다 차례를 지내지 않고 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가족들끼리 약속을 했었나 봐요. 제가 시집을 오기 전까진 동서들끼리 알아서 정해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당신이 맏며느리로 들어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동생들 보기에도 더 좋지 않겠냐 얘기를 하길래 내키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얘기했죠. 해외여행을 가기에는 다 같이 쉬는 일정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냥 국내 여행을 가고 대신에 괜찮은 펜션을 빌려가지고 하루 좀 푹 쉬다 오자 그렇게 얘기는 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봤죠. 마침 회사에 친한 분이 자기 동생네 회사랑 연계되어 있는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가격도 괜찮고 그 정도 인원이 다 같이 가기엔 제가 알아봤을 때 그만한 데가 없겠다 싶어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기로 가는 게 어떻겠냐 말을 꺼냈죠. 다들 좋아라 하는 눈치였어요. 그 자리에서는요. 아까 형님이 알아오신 데 봤어? 이래서 사람 수준 하나 보더라고. 아까 형님이 알아오신 데 봤어? 이래서 사람이 수준 하나 보더라고. 난 뭐 큰형님 내가 주도적으로 알아보신다고 해가지고 이번엔 어디 대단한 데라도 가는가 보다 했지. 그런 데 갈 거면 차라리 내가 알아봐도 됐을 뻔했잖아. 어디 학교에서 수련회 가는 것도 아니고 수준 떨어지게 그게 뭐니? 형님 딱 봐도 어디 아는 데서 할인받을 수 있는 데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냉큼 알아온 게 뻔한데요. 가족들 앞에서 돈 없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다들 좋아라 하는 눈치여서 저도 나름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밖에서 손을 씻으면서 대화를 하는 두 동서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면서 오늘 입고 온 건 봤냐, 들고 온 건 봤냐. 아주버님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밖에 나갈 때마다 거짓골로 다니는지 모르겠다 말을 하는데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기만 하더라고요. 나가서 그렇게 싫으면 말을 하지 그랬냐. 왜 사람 이렇게 안에다 세워놓고 바보 만드냐 따져 물었으면 되는데 왜 그럴 용기가 안 났던 건죠.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니까 두 동서들은 놀란 눈치도 없어요. 어머 형님 거기 계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형님 혹시 저희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이거 괜히 뒷담화하는 걸로 들렸을까봐. 저희 진짜로 마음에 들어요. 가끔씩 그런 데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좋죠 왜. 이런 것도 다 경험이잖아요. 다음엔 그냥 마음 편하게 저희가 알아서 고를게요. 저희가 그냥 면이 안 서서 그래요. 애들 여름에 휴가 다녀왔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어디 다녀왔다고 엄마들끼리 막 물어보는데 여기 갔다 왔다고 그러면 저희도 좀 그렇거든요. 장소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까 밖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지 그랬어. 사람 화장실 안에 가둬놓고 민망하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일진들도 아니고. 다음부턴 이런 걸로 서로 기분 상하게 만들지 말자. 제가 큰맘 먹고 한 소리 하니까 자기들끼리 또 픽픽 웃으면서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뭐 그런 걸로 마음 상하고 그러시냐 하면서 양 옆에서 팔짱 끼고 실실 웃으면서 제 팔을 살살 흔들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내키지도 않는 여행을 꾸역꾸역 다녀와서 집에서도 남편에게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여행도 그렇고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괜히 나 신경 써주는 척하면서 굳이 결정권 나한테 줄 필요 없다고요. 평소에 집안일 가지고 그렇게 짜증내는 티를 낸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남편도 왜 그러냐고 묻고 저도 동서들이 이렇게 내 뒷담화를 하더라 이런 소리 듣고도 아무런 화가 안 나냐 벌컥 화를 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설마 재수 씨들이 그렇게 말했으려고. 원래 말을 좀 톡톡 쏘게 하는 사람들이긴 해도 천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당신이 제일 윗사람이잖아. 좀 풀어줄 줄도 알고 그래야지. 단체 생활 해봐서 알잖아. 사람들 취향 다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나도 당신 힘든 거 알지.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나도 최대한 부딪힐 일 없게 이번 일은 애들한테 따끔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거 가지고 뭐 다시는 같이 안 간다느니 그렇게 너무 딱 잘라서 얘기하지는 마라. 어? 워낙 가족들이랑 뭘 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동생들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 동서들이 강남병 말기라고 하면 저희 남편은 천사병 말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혼 전에 엄마가 하셨던 말 뜻이 뭐였는지 이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 시집을 왔구나. 이렇게 견고한 가족의 틈바구니 안에 내가 과연 낄 수 있을까? 얘기를 해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상황에 답답함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동서들과 부딪히는 일은 확실히 줄었어요. 왜냐고요? 남편을 키워봤자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제가 의도적으로 동서들과 마주쳐야 할 일이 있으면 쓱 피해버렸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나서 느지막이 아이가 생기고 난 이후로는 그런 사소한 일들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셋 중에선 저희 아이가 가장 늦게 들어서기도 했고 저 역시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서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 좀 전전긍긍했던 게 있어요. 친정엄마는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고 주변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만한 친한 친구들도 없고 하니까 동서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동서, 혹시 임신했을 때 먹었던 철분제 좀 추천해 줄 수 있어? 병원에서 이제 철분제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사는 철분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혹시 동서들이 임신했을 땐 뭐 먹었나 궁금해서 철분제 이름만 보내주면 똑같은 걸로 하나 살까 하고. 동서 유모차도 엄청 좋은 거 여러 대 샀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거 나도 좀 볼 수 있을까 하고 괜찮으면 그걸로 사고 싶은데 써봐야 좋은 걸 알지. 비슷한 시기에 애 낳아서 서로 조리원이며 뭐며 열심히 추천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동서들에게 임신했을 때 뭐가 좋냐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래도 자기 식구인데 만약 입장 바꿔서 저였으면 형님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하면서 선물로 사주기라도 했을 거예요. 뭐 동서들한테 거기까지 바란 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하도 예전이라 뭐 먹었는지 뭐 썼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요. 유모차는 그때 애 낳았을 때 조리원 동기가 둘째 낳았다고 해서 선물로 다 줘버려가지고 아마 없을 거예요. 어쩌죠 형님? 있었으면 제가 형님 드렸을 텐데. 제가 좀 찾아보고 뭐 좋은 거 있으면 형님 하나 사드리든지 할게요. 아직 예정이 많이 남았잖아요. 벌써부터 뭘 그렇게 준비하세요. 나중에 준비해도 안 늦어요. 갖고 싶었던 좋은 유모차가 하나 있었는데 해외 직구로만 구입이 가능한 거라고 해서 워낙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서가 강남에선 전부 다 이 유모차만 쓴다고 자기는 몇 대나 사놓고 돌려가면서 썼다고 자랑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물어보니까 조리원 동기가 둘째 낳고 나서 선물로 줘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얘기를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 물건 판매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유모차를 막 찾아보니까 제가 찾고 있었던 그 모델을 딱 판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무슨 새 물건도 아니고 중고인 물건을 사주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모차를 사놓고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 사람도 많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 역시 여러 대를 사놓고 거의 사용도 안 한 새 제품이라는 얘기에 애 낳고 나면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굳이 이렇게 큰 돈 쓸 필요가 있나. 차라리 한번 보고 괜찮으면 중고로 구입하자 하고 약속을 잡았죠. 동서, 이거 조리원 동기한테 선물로 줬다고 하지 않았었어? 아니, 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든지 돈 받고 팔고 싶었으면 팔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이게 무슨... 그런데 유모차를 구입하기 위해 약속을 잡고 자리에 나가보니까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요. 중고로 유모차를 판매하겠다고 그걸 끌고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저희 막내 동생 겁니다. 저한테 분명히 조리원 동기에게 선물로 줬다고 얘기를 했던 동서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형님이 어떻게 여기 있냐고 자기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약속을 잡기 전까지 안전번호로 연락을 하니까 저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저도 조리원 동기한테 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마침 딱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형님한테 중고 드려요. 이거 팔아가지고 새 거 하나 좋은 거 사드려야겠다. 그 생각으로 중고 거래한 거지. 저 형님한테 이거 드리기 싫어가지고 팔러 나오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괜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이거 사실 거예요? 변명은 잘해요. 자기는 저한테 새 제품을 사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라고 하는데 그동안 동서들이 해온 게 있으니 그 변명도 그렇게 쉽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알겠다고 이거 내가 사가겠다고 돈 주고 냉큼 가져오는 것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짓이에요. 동서한테 유모차 사갈 일도 없고 선물 받을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들고 나온 거 미안한데 도로 가지고 가라고 팔아도 다른 사람한테 팔던지 하라고 하고 그렇게 쌩하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왕따를 당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 기분이 그렇대요. 뭐 하고 다니는 꼴이 그렇다고 형님은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맨날 궁상맞게 지냈냐고 얘기하는 것도 애 가지고 나서 들으니까 되게 서럽더라고요. 동서들 말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이 그렇게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집안 빚 다 갚고 당장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살 정도로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서들 말대로 너무 궁상맞게 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건지 괜히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일이 계기가 됐어요. 애 낳고 난 이후로는 저도 자린고비같이 살던 생활을 조금은 청산한 것 같아요. 마트에 가서도 이 마트가 더 싼지 저 마트가 싼지 10분 거리의 마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애를 쓰는 생활을 관두고 애한테 좋다고 하면 조금 비싸다고 해도 유기농 재료를 척척 사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동안 아껴놓은 것들 다 이럴 때 쓰려고 그랬던 거지 싶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애가 배우고 싶다는 것들은 아끼지 않고 다 투자를 해줬어요. 피아노며 바이올린이며 어렸을 때 제가 하고 싶더라도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서 할 수 없었던 것들. 그래 우리 딸은 실컷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시간에 어딜 가? 뭐 약속이라도 있어? 둘째가 잠깐 보자고 하네. 뭐 부탁할 게 있나 보더라고. 그나저나 우리 요즘에 너무 안 만나고 지내지 않았어? 이번 주쯤에서 다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자. 요즘 애들도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 이럴 때 우리가 좀 챙겨야지. 남편은 요즘 들어서 둘째 서방님과 막내 서방님을 만나는 날이 부쩍 많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까 회사 형편이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아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얘기만 하고 자세한 말은 아끼는 눈치더라고요. 요즘 회사들 다 같이 어려운 거야 마찬가지고 서방님들이 하시는 건설 쪽 어렵다는 얘긴 뉴스만 켜도 맨날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돈 자랑을 하는 동서들도 요즘엔 별다른 얘기 없이 잠잠하나 보다 했고요. 서방님을 만나고 돌아온 남편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도 이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뻥 하고 터져버릴 것이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딸을 낳고 기르는데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버지 제사 때마다 가기로 했었던 여행을 못 간 지도 2년 가까이 됐고요. 다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한 지도 꽤나 오래돼서 제가 먼저 주말에 우리 집에 모여서 밥이나 먹자 얘기를 했죠. 남편도 안 그래도 동생들이랑 할 얘기도 있었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주말이 되고 오랜만에 온 식구들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애들까지 한자리에 모이고 나니까 저희 집도 꽤나 대가족이더라고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괜히 우리 집에서 모이자고 했나 보다. 그냥 속 편하게 밖에서 어디 괜찮은 식당에서 만나자고 할 걸. 그랬다 몇 번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잠깐 잊고 살았지만 강남병 걸린 동서들 또 제 음식 먹고 음식이 뭐가 어쩌네 저쩌네 자기 동네에선 이런 음식을 돈 주고도 안 사 먹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얘기를 할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싸하게 아파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도 저도 애를 낳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누그러워졌는지 이제 동서들이 그렇게 귀찮게 구는 것도 귀여운 애교 정도로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왔어? 오랜만에 보네. 서희랑 서영이도 많이 컸네. 애들이 지금 몇 살이지?
벌써 7살, 8살이야? 아, 시간 빠르다. 오랜만에 보는데 용돈이라도 좀 챙겨줘야지. 두 동서들도 연년생으로 딸이 하나씩 있는데 애들이 벌써 훌쩍 컸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쭈뼛쭈뼛거리면서 인사를 하길래 용돈을 챙겨주고 애들끼리 놀라고 내버려두고 저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살았냐 얘기를 하고 회포도 풀었죠. 들어올 땐 어딘가 모르게 좀 주눅 들어 보이던 동서들이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나 봐요. 저희 집만 오면 그렇게 풀이 죽고 기가 죽었던 게 갑자기 살기라도 하는지 신나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뭐 요즘 강남하고는 어디가 좋네. 저학년 때부터 뭐 황소니 뭐니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불타는 학구열을 보여주더라고요. 전 차마 그 사이에 낄 엄두도 못 내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저렇게 동사들 기가 살아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어딘가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면서 커피를 들고 서재로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하고 저희들끼리만 남아서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조리원 동기들이야 종종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비슷한 또래 키우는 애들 엄마 만나니까 아무리 미운 동서들이라고 해도 조금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서들도 애들 키울 때 이랬어? 난 요즘 왜 이렇게 돌아서면 애가 크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 애들 키 크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어제 옷을 산 것 같은데 내일 되면 또 줄어 있고 이런다니까. 애 아빠 닮아서 얘도 키가 훌쩍 커버리려나. 서희랑 서영이만 봐도 우리 애도 키가 얼마나 클지 벌써 뻔히 보인다. 애들도 다들 평균보다 크다 그러지? 그럼요. 키는 자기 아빠 닮고 얼굴은 저 닮아가지고 벌써부터 주변에서 키즈 모델 시키라고 소속사 같은 데서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요. 요즘엔 뭐 인스타그램인가 뭔가 그런 데서 협찬도 엄청 들어온다니까요. 애 옷 한번 입혀가지고 사진만 찍어서 올려주면 된다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아주 처치곤란이 따로 없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쌓아놓고 있다니까요. 저번에 막내 동서 한 보따리 싸서 줬는데도 아직도 옥장 한 칸은 그대로 남아있을걸요? 잘됐다. 그러면 집에 있는 옷 우리끼리 돌려입고 하면 되잖아. 애들이 금방 크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매번 옷 사는 것도 엄청 아깝다 싶거든. 한 번만 입고 안 입을 거면 그거 내가 가져가서 우리 애 입히면 되지 않겠어? 협찬이면 옷도 엄청 좋은 거 들어올 거 아니야. 아, 형님이요? 그게 막 또 그렇게 예쁜 옷들은 또 아니거든요. 브랜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옷 자체 디자인이 막 예쁘고 그런 것들은 아니어서 실제로 보시면 좀 실망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 어른들 옷도 그렇잖아요. 비싼 브랜드가 막상 보면 예쁘지도 않고 실용성도 좀 떨어지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 번 입히고 말고 그러는 거죠 뭐. 뭐 어때? 애들 옷이 다 그렇지 뭐. 동서들 덕에나 우리 애도 그런 옷 입어보는 거지. 언제 그런 옷 입어보겠어? 언제가 좋을까?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애기 아빠랑 내가 집에 한번 들릴까? 생각해보니까 동서 이사 가고 난 이후에 집들이도 한번 못 갔네. 겸사겸사 그때 동선이 집들이도 하면 좋겠다. 뭐 집에 필요한 거라도. 아니요. 집들이는 무슨 집들이에요. 오지 마세요. 마침 애 옷 개비할 때도 돼서 옷값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애들이 너무 쑥쑥 커버려도 이것도 또 스트레스구나 했었는데 동서들이 자랑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옳다구나 하고 신나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동서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말을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좀 투닥거렸던 거야 옛날 일이고 애들 다 큰 마당에 아직까지도 앙금 쌓아놓고 이렇게 큰 소리까지 낼 일인가 싶어서 저도 좀 황당했죠. 둘째 동선 얼굴까지 새빨개져가지고 아니라고 자기 주말에 바쁜 일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을 드리던지 하겠다고 하면서 말을 막 수습하는 눈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저도 괜히 머쓱해져가지고 서재에 과일이나 좀 더 가져다 주겠다고 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 등 뒤에서 동서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선명하게 확 귀에 꽂히는 거예요. 아니 형님은 옛날부터 꼭 저러신다니까. 아, 거지도 아니고 무슨 옷을 물려달래. 거지 새끼야? 맨날 와서 구걸하게. 하여튼 없이 사는 것을 꼭 저렇게 티를 낸다니까. 애를 좀 자기 돈으로 키울 생각을 해야지. 아주버님 월급 받아온 거 다 어디다 써버리고 맨날 저렇게 남들한테 손 벌리고 다니는 거야?
뭐 형님네 집이 옛날에 빚이 엄청 많았다고 하지 않았어? 딱 봐도 알지. 옛날 버릇 나오는 거라니까. 멀쩡한 사람이 괜히 빚이 많이 생기겠냐고. 저렇게 힘들 때마다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니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고 하면서 빚쟁이가 되는 거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걸음이 우뚝 멈추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집 얘기잖아요. 제가 그 빚더미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감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저 그대로 멈춰서 싱크대에다가 과일 그릇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하고 접시가 깨지고 동서들이 그대로 얼음처럼 굳어서 눈만 꿈뻑꿈뻑 뜨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둘째 동서 뺨을 그대로 울려붙이고 싶었는데 애들도 있겠다. 차마 그렇게까지 바닥인 사람은 되지 말자.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 수준의 인간은 되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꽉 깨물고 참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지만 남들한테 손 벌리고 피해주면서 산 적은 한 번도 없거든? 동서 방금 선을 넘어도 아주 3개 넘었어. 이제 우리 앞으로 사는 동안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더 험한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애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주라. 2사람 다 당장!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다들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뛰쳐나오고 애들도 놀라서 징징 울면서 나오고요. 동서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서방님들 팔 붙잡고 일단 가자고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황급히 자리를 떠버렸고 저 혼자 한숨을 푹 쉬면서 식탁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남편이 놀라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요. 아무리 당신 식구들이라고 해도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고 살겠다. 이렇게 살다간 내 자식까지 거지 취급당하고 살까 싶어서 내가 어디까지 대체 참아줘야 돼? 당신 말대로 손아래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보려고 애들 나이 또래 비슷하니까 그래. 내가 또 궁상맞게 애들 크는 속도도 비슷한데 옷 좀 물려줄 수 있냐 먼저 물어봤다. 그게 그렇게 큰 죄니? 내가 그렇게 거지 같은 행동을 한 거야? 이게 구걸이야?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사람 자존심을 밟아? 강남 사는 게 뭐 그렇게 잘났어? 그게 그렇게 대수야? 나 여기 살면서 동서들한테 이렇게 무시받고 살 거면 그 잘난 강남 내가 더러워서 이사 갖고 말게. 빚 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빚 지는 게 싫어서 안 내고 살았지. 빚 낼 능력이 없어서 안 내고 살았어?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 제 얘기를 들은 남편도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동안 동서들과 있었던 얘기들을 남편에게 고자질하듯이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어쩔 줄은 몰라 하더라고요. 당신한테 얘기 들었을 때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몰랐다면서요. 안 그래도 돈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던 사람이라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난 이후로는 똑같은 이유로 서러울 일 없게 만들어주겠다. 자기가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었는데 자존심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싹싹 비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던 것도 있어요. 매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동생들 편 먼저 들기 바빴던 남편이었으니까요.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아 당장이라도 동서들 머리채를 끌고 와서 단도리를 하고 싶은 저를 두고 남편은 이제 당신이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면서 일단 진정하고 한숨 자고 내일 일어나서 다 해결하겠다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한 번 더 믿어달라 사정을 하길래 저도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펼쳐질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 쇼핑백 하나를 턱하니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냐 물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거기 안에 있는 것들 다 챙겨 입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쇼핑백을 열어보니까 평소엔 비싸서 차마 살 엄두도 못 냈던 고가의 브랜드 의류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이런 걸 다 샀냐고 하니까 본인도 마누라한테 이런 거 사줄 여유는 된다고요. 겨우 이런 거 못 사 입혀서 남들한테 그런 소리 듣게 했으면 자기 책임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한껏 차려입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동선의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대체 어디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올라가자고 그래요.
잔뜩 화가 난 남편이 문을 두드리자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건 놀랍게도 저희 둘째 동서였습니다. 형님이 여기를 어떻게 하시고... 아니,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동서야말로 지금 이게 무슨... 강남 산다고 하더니 이런 오피스텔에 사는 거였어? 동서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강남에 산다고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하더니 알고 보니 오피스텔, 그것도 월세에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회사 어려워졌다고 돈 꿔달라고 온 주제에 감히 누구 마누라를 무시하고 앉아있어? 집골은 이따위로 해놓고 살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잘난 척 꾸역꾸역 강남 살고 있다면서 콧대 세우고 살면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넌 나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하러 올 거면 네 마누라 관리부터 똑바로 하고 다시 찾아와 이 자식아. 알겠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둘째 서방님의 뺨을 짝 하고 올려 붙였고 둘째 서방님은 그런 저희 남편 앞에 냅다 무릎을 꿇고는 동서에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며 얼른 무릎 꿇고 사과 못하겠냐고 으름장을 놓았고 동서 역시 하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상황이 어려워진 두 서방님이 저희 남편에게 좀 도와줄 수 있냐 부탁을 하러 왔던 자리였답니다. 사정이 어려워져서 둘째 동서는 죽어도 강남을 포기 못해 월세로 이사 온 지도 몇 달이나 지난 상태였고요. 그런데도 그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하다가 보기 좋게 호되게 당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다 터지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한 번만 용서하고 도와줄 수 없냐 싹싹 빌고 있는 동서를 보니까 그동안 당해왔던 것들이 정말 뻥하고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겠어요, 형제인데 힘든 거 그냥 무시하고 살 순 없잖아요. 진심 어린 사과받고 나서 저희도 그동안 허세에 찌들어 살고 있던 두 동서들 용서해주고 도와줄 생각입니다. 종종 동서들이 이 사연 채널 챙겨 듣는 거 봤으니 아마 이 사연도 듣지 않을까 싶어요. 제발 이 사연 듣고 나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 제대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딸 둘을 키우며 수학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그리고 뱃속엔 셋째가 자라고 있죠.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태예요. 미운 4살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이제는 쥐어받고 싶다는 7살이 되어버린 공주님들은 정말 이제 잠시도 쉬지 않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눈치는 또 어찌나 빠른지 제가 화를 내겠다 싶으면 이 세상 애교라는 애교는 다 끌어모아서 예쁜 짓을 하는데 이걸 속아 넘어가야 하나 몇 번이나 고민을 하게 되죠. 남편은 아주 애들이라고 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사람이라 결국 집에서 호랑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저뿐이랍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한바탕 전쟁을 치룬 다음이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 가족들의 삶을 순식간에 바꿔버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화를 내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손절이 정답이더라고요. 괜히 가족이란 이름으로 가해진 상처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었던 순간들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편과 전 재수학원에서 처음 만나 우연히 같은 대학을 다녔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졸업 이후 학원 일을 시작하면서 남편을 또 만나게 됐죠.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과 제가 근무하는 학원이 같은 층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운명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연애를 하고 결국엔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제가 긴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남편만큼이나 저하고 잘 맞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저하고 정반대인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통하는 구석이 많아서 연애할 때도 불같이 싸우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하호호 잘 지냈죠. 제게 있어서 남편은 퍼펙트맨, 완벽한 남편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 결혼을 망설였어요. 너무 행복할 것이 눈에 선했지만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했거든요. 흔한 변명 같겠지만 전 결혼에 대해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이혼하셨죠.
이혼 자녀들이 다 저처럼 자라는 건 아니겠지만 전 약간의 특수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절 원하셨지만 어머니께서 죽어도 저를 키우시겠다고 하셔서 전 어머니와 살게 됐는데요. 그렇게 저 없이는 못 산다고 하셨던 어머니께선 그 다음에 재혼하시면서 절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가셨어요. 차라리 아버지에게 보내셨으면 되셨을 텐데 그건 또 싫으셨는지 그냥 생활비를 보내줄 테니 할머니와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그날 이후로 부모님 없이 띠동갑인 이모와 할머니랑 함께 살았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체 만난 적도 앞으로 만날 일도 없죠. 그 이후 할머니는 중3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이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절 키우셨어요. 제겐 어머니나 다름없죠. 전 남편에게 결혼 이후에도 이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 큰 사고로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이모를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당연히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꺼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남편이 너무나 흔쾌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게 이모가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진짜? 진짜 괜찮겠어? 불편하지 않겠어? 처음이야 당연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겠지.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모님도 불편하실 거야. 당신도 그렇고 서로 각자 인생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야? 그렇게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지. 우리 집에 비하면 이모님이랑 사는 건 천국이 따로 없겠구만. 남편은 별 걱정을 다 한다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그러면서 슬쩍 가족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이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스갯소리 정도로만 넘겼죠. 하지만 시댁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남 사녀의 5번째였어요. 위로 누나만 넷이 있고요.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한 분만 계셨고요. 전 첫 인사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밖에서 보자고 할 줄 알았는데 집으로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나름 화기애애한 식사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게 예물이니 예단이니 그런 거추장스럽고 복잡한 것들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시더니 제겐 딱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달라진 공기에 전 무슨 일인가 싶어 겁을 먹었고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아들, 딱 아들만 낳아. 둘이면 좋겠다만 셋도 좋지. 손자만 안겨주면 내가 다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란다. 그게 어디 우리 뜻대로 되는 문제도 아닌데 뭘 그렇게 강조하세요. 생기는 대로 저희는 둘만 낳을 거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누가 너한테 말했어? 며느리한테 얘기했지. 설마 세아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 그이랑 얘기했어요. 저희는 딸 아들 생각하지 않고 그저 둘만 낳아서 잘 키워보자고요. 전 남편과 사전에 가족 계획에 관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서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아이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저를 배려해서 남편은 하나만 낳자고 했지만 전 그래도 둘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거든요. 혼자다 보니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형제 사이가 남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들 하지만 전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문제를 겪으면서 모든 상황을 혼자서만 견뎌야 하는 것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둘은 되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라 그렇게 하자고 냉큼 찬성을 했고요. 전 그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숟가락을 식탁에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식탁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무거워졌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럼 딸 둘만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반응이었죠. 딱딱한 말투에 시어머니의 반응에도 남편은 시큰둥했어요. 저만 초조한 마음으로 두 사람 눈치를 봐야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냉수를 단숨에 들이키더니 누구 생각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무겁다 못해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갑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는 더더욱 생기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아들 타령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딸 있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저께는 막내 누나 시어머니가 아직 산후조리도 안 끝난 누나한테 아들 낳으라고 한다고 욕을 그렇게 하셨으면서 이 사람한테는 결혼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상황이 다르잖아, 상황이. 너희 막내 누나 시댁은 아들이 귀한 집이 아니잖아. 우리 집이랑 다르게. 그리고 아니 애를 낳고 몸조리 중인 아이한테 그게 할 말이냐? 그건 사돈이 너무했지. 손이 귀하니 어쩌니 그런 말들 저 듣기 싫습니다. 다 귀한 사람인데 누구 집에선 아들이 귀하고 다른 집은 아니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말했죠. 시어머니께선 뭔가 강하게 한마디 하고 싶은 눈치셨지만 차마 내뱉지는 못하시고 한숨만 내쉬셨어요.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보니 제가 선택한 방법이라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두 사람 얘기를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남편과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절 바라보시곤 자신의 당부를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전 왜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아들을 강조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죠. 남편은 자기 가족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며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시어머니께서 딸만 넷을 줄줄이 낳는 동안 지독한 시집살이를 겪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딸을 낳았을 땐 살림미천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셨다가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넷째마저도 딸이 태어나자 시어머니께서 처신을 잘못하셔서 조상이 노했다는 둥 자기 집으로 시집와서는 집안의 대를 끊어놓으려고 한다는 등의 온갖 모욕적인 말도 다 참으셔야 했다고 했죠. 전 얘기를 듣는 동안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아직도 그런 집이 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정색을 하며 자신의 집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순간 전 혹시 아직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걱정이 돼서 슬쩍 물었죠.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겉으로 하시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적잖게 남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만나고 와선 어쩌면 시집살이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가득 받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 것도 아닌데 적당히 맞춰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죠. 그런데 첫 인사를 드리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막무가내로 자신과 갈 곳이 있으니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약을 해뒀으니 거절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부르신 곳으로 갔습니다. 무슨 병원이었어요. 전 갑자기 무슨 병원이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선 결혼 전에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검사를 한 뒤 의사 선생님께선 제가 자궁이 찬 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필 자궁이 차갑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전에 알아봤으니 망정이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지. 하여튼 그 도령 말 듣길 잘했다니까. 세아가 너 앞으로 일주일에 3번은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 예약 잘 해두고. 치료요? 어머님 무슨 치료 말씀하세요? 약을 지으러 오신 거 아니세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으로 왔는데 어쩌겠니.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네가 우리 아들한테 귀인이나 다름없다는데. 귀인이요? 어머님 그 말은 또 무슨 의미예요? 시어머니께선 제 물음에 화들짝 놀라시면서 말을 급하게 얼버무리셨어요. 그리곤 자신이 다 결제를 해뒀으니 빼놓지 말고 와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죠. 당시 전 더 이상 시어머니를 붙들고 물어볼 수가 없어서 우선은 알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시어머니께선 아들 얘기를 하시면서 제게 몸을 잘 챙겨야 한다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아이를 낳기 위해 남편과 결혼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 참다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얘기했어요. 남편은 정색을 하며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냥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몸 좀 챙겨주신다고만 생각했었으니까 꼭 당신한테 할 말은 아니겠다 싶었지. 그런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당신이 쓸데없는 일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아서 그러지. 예민하긴 무슨. 어머님도 그래. 내가 무슨 당신한테 귀인이니 어쩌니 알 수 없는 말들을 하시다가 내가 물어보면 입을 꾹 다무시질 않나. 당신은 당신대로 시어머니와 어디를 어떻게 다녀온 것이냐고 무슨 범죄자 신문하듯이 물어보질 않나. 뭐야 도대체? 귀인? 어머님이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남편은 제가 화를 내자 저를 달래주려는 듯이 미안해하다가 제 입에서 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다시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혼자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제가 물었지만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손자 타령은 결혼을 하고 나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3개월이 지났던 어느 날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이른 아침부터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곤 다짜고짜 제게 한의원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갔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 하시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라고 성하셨죠. 약 짓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예약 잡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서 가자. 어머니 무슨 약을 짓는다고 그러세요? 아픈 곳도 없는데. 아픈 곳이 없기는 왜 없어? 결혼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소식이 없잖아. 가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지 맥도 좀 짚어보고 해야지. 아니 결혼 전에 약을 그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번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왔으니까 믿어도 좋아. 아유 괜히 돈만 날렸네. 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절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제 3개월이 된 신혼에게 아이 소식을 바라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죠. 전 당황스러움을 숨기고 어머님께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전 결혼하면서 모아둔 돈을 다 끌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이가 태어나도 키우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신혼을 즐긴다는 생각으로 2년 정도 부지런히 돈을 모아 기반을 다진 다음에 아이를 가지자고 했었죠. 전 시어머니께 자세한 얘기까지 다 한 건 아니지만 우선 지금 당장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운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선 무섭게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2년? 아니 아이가 네가 원한다고 쉽게 가질 수 있는 줄 알아? 지극정성을 들여도 생길까 말까 하는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진짜.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야? 혹시 세아가 네 생각이냐? 아이 늦게 갖자는 말? 저와 그이 두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이가 천천히 가지고 싶다고 했고 저 역시도 그러자고 했어요. 어머님,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에게 맡겨주세요. 네가 얼마나 죽는 소리를 했으면 내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시끄럽고 당장 일어나. 예약 시간 다가온다. 시어머니께선 제 말을 딱 자르더니 저를 강한 힘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전 끝까지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우선은 따라 나서기로 했죠. 길게 시어머니와 얘기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겠다 싶었거든요. 목적은 다르지만 보약을 지어주신다는데 꼭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전 또 한 번 시어머니께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시어머니께선 거의 진상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셨답니다. 자궁이 좀 찬 편이네요. 여사님 말씀처럼 아이가 잘 들어서려면 자궁이 따뜻해야 되는데 우선은 약을 좀 쓰도록 할게요. 아유, 제 친구한테도 들었는데 침치료도 있다면서요. 그 약이랑 침치료랑 다 부탁드려요. 지금 받아도 되지요? 당장의 침치료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며느님께서 다른 문제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저 자궁이 조금 찬 것뿐이니까 약으로도 충분하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요. 무조건 아들 낳아야 되니까. 아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이요. 시어머니께선 치미니 뜸이니 뭐든 좋으니 다 해달라고 하시면서 저를 보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사람 좋아 보이는 한의사 선생님께선 시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신 덕분인지 지금은 오히려 독이라고 하시면서 딱 잘라서 거절하셨죠. 시어머니께선 몇 번이나 요구하셨지만 곧 단호한 반응에 결국은 포기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남편의 약도 함께 부탁을 하시면서 꼭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약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당황하신 한의사 선생님께선 그런 약이 어디 있겠냐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선 예전엔 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왜 없냐며 오히려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정말이지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한의원을 나오셔서도 시어머니께선 계속해서 짜증을 내셨습니다. 이 한의원을 추천해준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더니 아들 낳는 약을 지어달랐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냐는 얘기를 들었다며 돌팔이 아니냐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나가는 사람이 다 한 번씩 쳐다보더라고요.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네요. 이모에게 하소연도 했지만 이모는 그냥 손자가 보고픈 할머니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충고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전 낮에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이모가 해준 충고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얘기를 했죠. 제 얘기가 이어지는 동안 남편의 얼굴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앞으로 절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약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얼굴로 제게 다짐을 받듯이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론 의문점이 가득했어요. 이틀 뒤 시어머니께선 약을 직접 가져오셔선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으셨죠. 그러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대 빼먹어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요상한 부적을 꺼내시고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어요. 순식간에 일이었죠. 전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어디로 들어가시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선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전 빠른 걸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께선 침대 머리맡에 있던 2개의 베개에 부적을 넣으시고는 절대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곤 침대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넣어두셨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베개 넣으신 건 뭐고 침대 아래는 뭐예요? 보면 모르니? 아내가 예전부터 다니던 곳에서 크게 돈 쓰고 받아왔어. 아들 낳게 해준다니까 절대 빼지 말고 그 베개 커버 바꾸는 일이 있어도 이 부적은 절대 빼면 안 된다. 부적이라니 어머니 저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희 결혼한 게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한창인데 뭐로 이런 것까지 준비하세요.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소파에도 좀 둬야 되는데. 시어머니께선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안 곳곳에 부적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절대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미신을 엄청 싫어하니까 집안 시끄럽지 않게 저와 시어머니만 아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죠. 너희 남편 내가 이렇게 한 것 알면 또 난리 나니까 절대 말하지 말고 새아가랑 나만 아는 비밀이다. 알겠지? 괜히 모자 사이 멀어지게 만들 생각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라고. 괜히 시끄럽다. 그이가 그 정도로 싫어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뭐가 어때서? 이렇게 해서 네 뱃속에 귀한 내 손자만 생긴다면야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전 남편이 싫어할 행동임에도 굳이 왜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점이나 미신을 어느 정도는 믿는 편이라서 새해가 시작되면 사주도 확인하고 종종 타로도 보러 가거든요.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간 적도 있긴 했지만 부적은 처음 봤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단단히 단속을 하고 가신 뒤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좀 망설여졌어요. 소파에 앉는 것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고작 종이 가지고 뭐 그렇게 야단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좀 기분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약을 내밀면서 시어머니께서 빼놓지 말고 먹으라고 했다고 말했죠. 남편은 자신은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하러 챙겼냐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박서방도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보약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지.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우리가 자식 낳는 기계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런 행동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러죠. 나도 편한 마음은 아닌데 그래도 어머님이 주신 거니까 챙겨 먹자. 너무 화만 내지 말고. 남편은 싫어 죽겠다는 얼굴로 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시어머니께선 때때마다 약을 지어주시며 아이 소식을 물으셨어요. 하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죠. 시어머니께선 돌팔이 아니냐고 화를 내셨지만 전 묵묵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며 시어머니의 말씀을 흘려들었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건 다음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였어요.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시어머니께선 처음엔 무척이나 반대를 하셨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행동을 싹 바꾸시더라고요. 죽어도 결혼을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말을 바꾸자 동서도 의외라는 반응이었답니다. 제게 동서가 생기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은 2배가 됐죠. 저만 데리고 가시던 한의원에 이제 동서도 함께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저와 다르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나이도 많으니 침 치료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지만 동서는 싫어하는 내색도 없이 온갖 치료까지 무덤덤하게 받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동선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저렇게 손자 타령을 하시는데도? 뭐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할 짓은 아니잖아요. 귀찮긴 해도 어머니 저렇게 하시는 것도 다 자기 만족 때문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분 풀리실 때까지 두는 거죠. 좀 맞춰드리다 보면 제풀에 지치지 않으시겠어요? 동서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전 별난 시어머니 그 이상으로 동서도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정성이 통한 것인지 전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첫 애를 임신했어요. 정말이지 그렇게까지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전하는데 시어머니께는 벌떡 일어나셔선 저를 꼭 껴안고 너무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겨우 6주 된 아이의 성별부터 물어보셨죠.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어? 아들이래? 그래? 파란색이라 그러지? 그걸 뭐 벌써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설사 알게 된다고 해도 저희는 물어볼 생각 없어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들인지 아닌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안 물어본단 말이야. 어머니, 저흰 성별이 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병원에선 16주가 넘어가면 알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흰 미리 알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니, 너희는 아들인지 아닌지 궁금하지도 않니? 어떻게 그렇게 남의 자식 얘기하듯이 할 수가 있어? 왜요? 딸이면 낳지 말까요? 딸이면 아이를 지우기라도 하란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께서 집요하게 아이의 성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남편이 벼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께선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방금까지 화를 내시던 모습은 어디 가고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죠. 남편은 한 번만 더 성별이 어쩌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더라고요. 아마 저만 있었더라면 시어머니께선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윽박질러가며 얘기를 하셨겠지만 남편 앞이라서 그런지 금방 알겠다고 하시면서 물러나셨습니다. 전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는 우리 부부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임신 3개월이 되자 동서도 임신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선 며느리 둘이 다 임신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운지 입이 귀에 걸리셔선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다니시기 바쁘셨답니다. 그러군 저도 동서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죠. 딱히 종교가 있던 분도 아니셨는데 전국의 유명한 사찰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아들을 낳으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이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약속대로 아이의 성별에 대해선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선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쳐들어가서 알아낼 기세셨지만 남편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셨죠.
그 와중에 동선의 아이는 아들이라는 얘기에 시어머니의 관심은 동서에게로 집중이 됐답니다. 덕분에 전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한결 편안한 상황이 됐어요. 첫 아이는 예정일보다 20일 정도 빠르게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죠.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품에 안겨주시는 딸아이를 보면서 정말이지 힘들었던 게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행복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남편도 아이를 보고는 어떻게 태어난지 얼마도 되지 않은 아이가 이렇게 예쁠 수 있냐며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다고 했죠. 이모는 이제 할머니가 됐다고 하면서 뛸 듯이 기뻐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버선발로 뛰어오셨던 시어머니께선 손녀 소식에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가만히 아이의 얼굴만 뚫어져라 바라보셨죠. 시어머니의 반응에 아이를 보여주시던 간호사 선생님도 당황하셔서 눈치를 보실 정도였어요. 우리 집 아이가 맞아요? 바뀐 건 아니고요. 며느리 출산할 때 함께 애 낳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 있지요? 다른 아이들 얼굴 좀 봅시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렇잖아. 딱 봐도 아들 태어날 배였는데. 그리고 태몽에도 용이 나왔는데 딸이라니. 손녀라니. 아이가 바뀐 게 틀림없다. 도령님이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야. 손녀라는 소리에 흥분하신 시어머니께선 도령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입에 올리셨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단박에 분위기가 바뀌어선 행패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끌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저와 이모는 간호사 선생님께 사과를 드렸고 간호사 선생님께선 당황스럽다는 얼굴로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가셨어요. 이모는 고생했으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쉽게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들어와선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조리에만 집중하라고 했어요. 전 도령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몰라도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괜히 제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며 다음 기회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말을 했죠. 전 꺼림직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오거나 첫째 딸아이를 궁금해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남편은 딸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할까 고민하느라 시어머니에 대해선 잊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선 대뜸 딸아이 이름을 지어왔다고 하시면서 종이를 하나 주셨어요. 전 그래도 손녀라고 챙겨주시나 보다 싶어 들뜬 마음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죠. 그러곤 조심스럽게 펼쳐보고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전 이걸 정말 손녀 이름으로 지어오신 것이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선 비싸게 주고 받아온 이름이라고 하면서 당장 출생신고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종이에 적힌 글은 한자였는데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아들 자자 두 글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자자. 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이름이냐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아들 자자만 두 개라니요. 장난이시죠? 내가 이름 가지고 장난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다음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잖니. 그러니까 잔말 말고 이렇게 해. 얼마나 부르기 쉬워. 이름도 쉽고. 딸아이 이름으로는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저 첫인사 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막내 형님의 시어머니가 아직 몸조리도 하지 않은 막내 형님을 앞에 두고 아들 낳으라고 재촉하셨다는 소리에 제정신 아니라고 욕하셨다면서요. 지금 어머니 하시는 일이 그 상황이랑 뭐가 달라요? 어떻게 딸아이 이름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절대 못해요. 못해? 왜 못해? 아들도 못 낳은 죄인이 왜 못해? 딸아이 이름이 자자면 어떻고 말자면 어때? 고작 여자 이름 하나 가지고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거니?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시어머니께서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것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전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가져와선 제 딸아이에게 붙이라고 강요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언쟁이 길어지는 도중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자 꽤나 놀란 얼굴이었어요. 절 진정시키던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아이의 이름을 보더니 말없이 박박 종이를 찢어버렸답니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란 얼굴로 얼마짜리 이름인데 그걸 찢느냐고 하셨죠. 남편은 아이 이름은 이미 정했고 출생신고도 마쳤으니 쓸데없는 짓 그만하라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무 이름이나 지으면 아들을 못 낳는다고 당장 이름 바꿔야 한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쫓겨나듯이 병실에서 나가야만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게 일체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도 형님들이 찾아오는 것은 막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오신다고 하면 정색을 하고 거절을 하더군요. 처음엔 몇 번이나 오셨던 시어머니도 동서가 아이를 낳자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리셨고요. 동서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선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유명한 곳에 가서 100만 원을 주고 이름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동선의 아들에게 박영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오셨죠. 그 이름을 전해 들은 전 딸아이 이름이라고 받아온 그날을 생각하며 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분을 삼켜야 했답니다. 초보 엄마로서 힘든 점도 많았던 전 이모의 도움으로 그나마 빨리 학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전 학원을 선택하는 대신에 집 한쪽에 공부방을 꾸며두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시 학원 일에 신물이 나기도 했고 아이와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심도 있었거든요. 남편은 이런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답니다. 전 그렇게 첫 출산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둘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딸이었죠. 당연히 시어머니께선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잔뜩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출입을 완벽하게 막아선 덕분에 저희 집에 직접 오시진 못하셨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보내셨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첫째 아이의 이름 사건으로 마음이 상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미 시간이 흘러 전 괜찮아졌는데 남편은 아닌 모양이었어요. 둘째도 역시 딸이라는 소식에 시어머니께선 다짜고짜 집으로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그렇게 챙겨줬는데 딸이라니, 너 내가 하라고 한 대로 하기는 한 거니? 응?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잖니. 다른 건 필요 없으니 아들만 낳으라고. 아니, 너희 동서는 떡하니 손자를 안겨주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저희는 아들을 원한 적도 없고요. 그이와 저를 닮은 아이면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고개 뻣뻣하게 들고 말댔구야. 나 죽었다 하고 엎드려 있어도 용서를 할까 말까 한데 말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화를 내셨지만 저도 이미 적응이 된 상황이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낳기 전엔 시댁에 발 디딜 생각을 하지도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전 오히려 고맙다는 말로 대꾸했답니다. 이런 제 반응에 화가 나신 시어머니께서는 안방에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으신 것인지 화분을 들어선 거실로 던지시면서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고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그 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께선 여자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당장 닥치라고 하셨답니다. 전 시어머니의 거친 언행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이들을 달랠 생각에 시어머니를 막무가내로 밖으로 밀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어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하셨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할 단계가 아니었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전 시댁 행사인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갈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딱 하루 시아버지 제사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을 했죠. 시어머니께선 제가 갈 때마다 들으라는 식으로 동서와 동선의 아들을 예뻐하셨어요.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눈치를 봤지만 전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반응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제가 그렇게 나올수록 약이 오르시는지 짜증을 내셨지만 전 끝까지 모른 척 했답니다.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것도 바로 시아버지의 제삿날이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오전부터 날씨가 찌뿌둥한 것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살이 들어오는 게 괜히 심란하기만 했죠. 1년 만에 만난 시어머니께선 여전히 정정하셨고 도끼 눈으로 저희 아이들을 노려보셨어요. 그러면서 인사처럼 아들을 언제 낳을 것이냐고 물어보셨지만 전 고개를 숙여 인사드릴 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주방으로 들어가 제사 음식을 준비했죠. 곧 있어 동서가 도착했고 호들갑을 떨면서 동서와 손자를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소리에 전 비릿한 웃음을 지으면서 묵묵히 제 할 일만 하고 있었고요. 아이들은 아이들인지라 어른들 사정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놀기 시작하더군요. 전 그 소리를 배경 음악 삼아 빠르게 손을 움직였고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찾으려 두리번거리자 동서가 집안 마트에 갔다고 알려줬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소리에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동서는 설마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를 안심시켰지만 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죠. 갑자기 창밖에서 번개치는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꽤나 무서운 기세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전 우산도 없이 아이들이 나간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 바로 집 밖으로 나갔죠. 동서도 우산을 챙겨 들고 따라 나섰고요. 마트 쪽으로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서 시어머니와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동서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데 전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딸아이가 홀딱 젖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시어머니와 동선의 아이는 멀쩡하게 우산을 쓰고 있고요. 제 눈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동선의 아이가 쥐고 있는 우산은 제가 이름까지 정성스럽게 적어준 첫째의 것이었거든요. 전 미친 듯이 달려가 아이들을 품에 안았어요. 어디서부터 비를 맞은 것인지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작은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요. 전 멀쩡한 정신으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동선의 아이가 하고 있는 우산을 거칠게 뺏으며 왜 이 우산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의 사나운 기세에 아이는 겁에 질려 동서의 뒤로 숨어버렸고요. 동서도 당황하며 저를 불렀지만 전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그러면 어쩌니? 비라도 맞으라는 말이야? 이 우산 우리 애들 우산이죠? 왜 이걸 다른 애가 쓰고 있고 우리 애들은 비를 맞고 여기까지 온 거냐고 묻고 있잖아요. 안 들리세요? 개집애가 비 좀 맞은 것이 어때서 그 난리야. 아 귀한 우리 손자 대신해서 맞았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대답에 겨우 붙들고 있던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전 당장 아이들을 품에 안고는 이혼할 테니 다시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짐을 챙겨서 나와버렸죠. 시어머니께선 제사 준비를 어쩌고 그냥 가느냐고 난리셨지만 전 그런 것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전 아이들을 따뜻한 물에 씻기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비를 그렇게 맞았으니 혹시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했거든요.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잔뜩 굳은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는 괜찮을 것이라고 중얼거렸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한 대로 새벽이 되자 첫째 아이의 몸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졌어요. 전 남편과 함께 응급실로 달려갔고 딸아이는 온몸이 아프다고 칭얼거렸고 응급실에선 열을 내리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답니다. 그렇게 겨우 열이 떨어지긴 했지만 딸아이는 여전히 다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병원에선 고열의 후유증일 수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씀하셨고요. 저와 남편은 긴장된 마음으로 금방 딸아이가 털어내기를 기도했지만 세상 일은 참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딸아이는 걸을 땐 상관없지만 달리기 시작하면 한쪽을 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선 아직 한창 성장기의 아이니까 치료를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희 부부에겐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소리였어요. 남편은 완전히 눈이 돌아버렸죠.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를 벅벅 갈았습니다.
난 당신이랑 이혼하면 했지. 더 이상 어머니랑 엮이고 싶은 맘 조금도 없어. 이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그 사람 이제 내 어머니도 아니야. 나한텐 앞으로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모님이 가족이야. 앞으로 내 가족 건드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남편은 무시무시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인 시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말이죠. 저나 이모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사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전에도 몇 번이나 연락을 주셨지만 전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전화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평소라면 이미 끊었을 전화를 말이죠. 전 최대한 감정을 죽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쳤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께선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욕을 내뱉으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전 무슨 일이시냐고 전화 잘못 거신 건 아니냐고 물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더 길게 뛰시면서 갑자기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셨어요. 저희가 뭘 했다고 이렇게 난리세요?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셨다면 그건 다 업보가 아닐까요? 우리 첫째 그렇게 죽다 살게 만드셨으면서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들지 않으시나 봐요? 양심?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손자가 피를 맞도록 뒀어야 한다는 말이냐? 그 귀한 아이를? 그렇게 귀하시면 어머님이 우산 쓰지 말고 아이들한테 양보하지 그러셨어요. 왜 우리의 우산을 빼앗아 주신 건데요? 어머님 때문에 첫째가 무슨 일 겪었는지 상상이라도 해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선 고작 아이가 아픈 것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장 원상태로 돌려두라고 하셨죠. 전 아는 것이 없으니 이만 전화를 끊겠다고 말하곤 시어머니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금의 반성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다 보니 더 소름 돋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께선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전화를 하셨지만 전 아예 차단까지 해두곤 모른 척했죠. 얼마 후 동서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하얗게 질린 동서는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전 아이들을 이모에게 맡기고 동서와 마주 앉았습니다. 동서가 나쁜 것이 아니란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동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미묘한 공기가 흐르는 것도 잠시 동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시아버지께서 운영하고 계시던 회사가 있었는데 남편도 서방님도 회사에는 관심이 없어서 전문 경영인이 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영인이 사실은 시어머니와 잘 아는 사이로 몰래 회사 돈에 손을 대고 있었다고 말이죠. 남편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속사정까진 모르고 있던 저로선 충격이 꽤나 컸답니다. 형님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머님께서 계속해서 뒷돈을 챙겨두셨던 모양이에요. 그이 말론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던데 그걸 갑자기 감사팀에서 걸고 넘어지셔서 지금 어머님 상황이 많이 심각해요. 그이도 따로 계산을 해놨다는데 그동안 가져가신 돈이 억대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동서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 그인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아주버님께서 집에 오셔선 감사팀에서 신고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그동안 횡령하셨던 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그이가 회계사무소에 다니잖아요. 혼자서 이것저것 확인해보더니 그냥 넘어갈 수준은 아니라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전 그제서야 왜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 그 난리를 쳤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발등이 떨어진 불이라도 꺼볼 생각으로 전화를 하신 모양인데 전 그 불을 꺼줄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동선 이렇게 가다간 시어머니께서 교도소에 가실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내가 무슨 수로 그 일을 막아? 감사팀에서 움직였다며 법적으로 문제 크다며 그런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막느냐고.
그래도 아주버님께서 신고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말려보시면... 굳이? 난 이미 어머님이랑 인연 끊기로 마음 먹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되시던 나하고는 상관없어. 앞으로도 쭉.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떻게든 구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다면 번지수 잘못 찾았어. 그날 상황 다 알면서도 동서도 나한테 이렇게 와서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2번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았으면 해. 전 단호하게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곤 가버렸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진 모르겠습니다. 징역살이를 하시는지 아니면 벌금으로 집이고 뭐고 다 빼앗기셨는지 제겐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든 우리 딸아이가 아팠던 것에 100배만큼만 고생을 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